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삶의 질 여러 이야기가 엮여있는 이야기입니다. 임금 문제까지 사실은 복잡하게 얽혀서 이해관계가 가로막혀 있었는데요. 5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근로시간 단축, 오늘 새벽 주당 68시간의 법정 노동 가능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결됐습니다. 환노위라는 문턱은 넘은 셈인데요. 그 뒤로도 사실 풀어야 할 숙제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노동 관련 전문가 연결해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앞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도 5년간 국회에 묶여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서울시 택시 요금도 5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경제 상황, 물가 등 여러 요소 때문이었죠. 그런데 최근 연료비 오르고 또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택시기사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는데요. 다만 계획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춘 택시기사들의 환경 개선이 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서비스 개선과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걸려 있는데요. 이 부분에 다양한 목소리 내고 있는 시민단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경제도미노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 불안의 진원지죠. 제롬 파월 새 연준 의장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정책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2018년 2월 27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새벽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실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한다면 주 5일 8시간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양한 여러 가지 계산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죠. 지금 이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과 휴일 근로수당 적용, 또 공휴일 규정 도입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노동법에는 공휴일 규정도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계 충격을 줄이고 좀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 임금 등 돈 관련 문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부분도 많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 곱이 넘긴 한 단계 건너온 이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해법을 찾아가야 될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분들이 주당 40시간 아닌가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68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라는 내용이 국회 환노위 통과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우리 기본 노동 시간이 40시간인데 12시간까지 노사합의로 시간의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 52시간이 맞는데 네.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에 그렇죠. 8시간씩 시간에 노동하는 것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서 68시간까지 가능했었던 것을 네. 52시간으로 정상화시키는 안이죠. 네. 예, 그래서 52시간 단축으로 합의한 것은 이 정상화에 발걸음을 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명박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하려다가 네.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두긴 했지만 네. 그것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정상화하는 방안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을까 하는 것은 여야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 이견의 배경에는 이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네. 기업 비용 문제와 그렇죠. 신규 고용을 해야 되는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노동자의 시간의 노동에 통한 임금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다. 그래서 정상화는 됐지만 정상화하는데 이런 사안들이 얽혀서 여전히 치계 있게 뚜렷한 발걸음으로 간 것은 아니고 네. 이런 사안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서 네.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평가가 중요할 텐데요.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라는 김성희 교수 설명처럼 사실 돈 문제도 얽혀있고 어렵습니다. 일단은 앞서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OECD에서
뭐 두 번째로 근로시간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교수님? 예, 우리나라 이제 평균 노동시간이 연간 2,100시간이 좀 넘는데요. 네. OECD 평균 1,700시간대에 비해서 400시간 이상 길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장시간 노동 관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 네. 또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데도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어서 네네. 오히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고용 평행 실업 해소라든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 고용 창출의 좋은 계기로 역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런 사회적 합의에서 먼저 시간 단축이라는 이 선언적인 합의 이뤄낸 것은 또 아주 인정할 만한 일이고요. 그 뒤로 풀어야 될 숙제들은 또 뒤이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례업종 개수도 좀 대폭 줄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버스 운전기사 얘기 때도 나왔고 좀 복잡했던 얘기인데 한번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교수님. 예, 특례업종이라는 것은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에 이 네. 근로시간 주간 한도, 연장 근로시간 한도를 상관없이 노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지정한 것인데요. 61년에 제정돼서 산업화 초기에 그런 관행을 지금까지도 현재 네. 정보화 사회에도 그대로 시행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좀 시대착오적 제도다라고 할 수 있고 네. 또 사용자에게 또 너무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 편향적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개 업종으로 대폭 축소한 것은 바람직한데 사실은 폐지까지도 가능한 네. 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24시간 근무를 통해서 공중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네. 업종에는 지정해야 된다고 하지만 현대의 체계적인 근무제도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 가능하고 추가 고용의 여력으로도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오래된 낡은 관행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지만 네. 이마저도 예전에 논의됐던 수준보다는 좀 더 진전된 내용이긴 합니다. 예, 사실은 일자리의 개수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는 앞서 기업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당 문제가 될 텐데요. 지금 휴일 근로수당은 현행 기준대로 유지하겠다. 노동계에서는 이거 계약이다. 중복 할증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입장이 다 갈라지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현행 기준이라는 것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현행에서 명료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서 대법원에서 지금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을 시간의 노동과 50% 할증률을 더해서 네. 100%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일주일이 5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또 달라졌습니다. 휴일 노동과 시간의 노동 중복 할증이 정상적으로 판단되는 사안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관행적으로 휴일 근로수당과 시간의 수당 중복을 적용하지 않고 네. 시간의 노동 50%만 적용하는 경우를 못 박은 거죠. 지금 제도는. 사실은 네네. 이런 여야의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타협이 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네. 이 중복 할증 문제를 사용자 편을 들어준 것 때문에 네. 야당이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 여당 일부 의원들은 지금 이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이 휴일수당 관련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 일단 여야 합의로 한 개의 문턱은 넘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동조합이 낸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나왔지만 이 통상임금 산입 범위를 놓고 지금 계속 팽팽합니다. 특히 이 초과근로수당 관련된 부분은 더 좀 어려운 상황인데 결국 노사정 간 대화로 풀어야 될 텐데 좀 뭐랄까요. 이 뉴스나 이슈를 접하시는 분들도 이것 하나만큼 좀 염두에 두고 이 이슈를 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복 할증 문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임금 구조가 네네. 기본급이 매우 낮은 구조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 대공장 노동자들이 고임금이라 그러는데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당들이. 이 시간의 노동에 의존하고 휴일 근로에 의존해 와서 장시간 근로를 조정한 측면이 있긴 하죠. 네. 그래서 이 중복할증 제도마저 없어진다면 사실은 노동시간 단축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네. 중복할증이라도 있어야 휴일 근로나 장시간 근로를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네. 자제하자라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런 네. 문제에 대한 반대급부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데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소득이 급격히 주는 문제에 대한 네네. 보완책은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던 돈이 이 휴일 근무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못 받게 될 경우에 대한 이 충격파 혹은 여파도 준비해야겠다. 물론 정부도 지금 대안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휴일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빨간 날 다 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주휴일 외에는 원래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정부가 아닌 경우에는 예. 사실은 회사에서 쉬지 말라고 하면 못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예, 좀 예. 민간 규정에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금융기관 외에는 또는 대기업의 단체 협약을 통해서 네네. 시기로 빨간 날엔 다 시기로 돼 있는 것 아니면 쉴 수 없고 또 하나 문제가 이건 또 임금과 연결이 됩니다. 아, 네. 쉬는 날로 규정이 돼 있어야지 유급 맞습니다. 예. 월급이 나오죠. 월급이 그날치의 임금이 유급 휴일 수당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날 근무하게 되면 중복되는 그런 네. 휴일 근무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쉬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 돈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점이죠. 네. 그게 공무원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됐던 것이고 민간에는 사실은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는 대부분 빨간 날에도 쉬지 못하거나 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네. 이것도 이제 정상화시키는 사안에 가깝다라고 네. 볼 수 있겠죠. 예. 자, 이것도 이미 지금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작은 이 자영업자나 혹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부분 들으시면서 현실과의 괴리 얘기도 나올 텐데 과연 이게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은 한 사람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지 이게 좀 비싸졌다고 해서 사람을 새로 고용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서비스 업종은 이번에 좀 장시간 노동 간행 줄여서 사람 더 뽑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좀 갈리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 문제는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네. 작업 조직을 개편한다든가 기술을 좀 더 노동절약적 기술을 도입한다는 방식으로 네.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그건 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일 수 그렇죠.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게 누출되는 부분은 사실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나머지 부분은 절반 정도만큼은 추가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 비용을 사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잖아요. 네네.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그것이 고용 창출로 연결시키게 하는 네. 제도로 전환한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어서 절반 정도의 추가 고용의 여력은 생긴다라고 할 수 있고 네. 서비스업의 경우에 이제 그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도 있지만 네. 고용 창출 효과도 커진다라는 점도 같이 생각하고 제도를 설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구별해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좋은 계기로 전환시키는 그런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일단 여러 가지 취지와 생각해 볼 것들 교수님과 얘기를 나눴고요. 교수님 일단은 정부도 그렇고 여야 합의가 이 충격파를 좀 예상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300인 이상 50인에서 299인, 5인에서 49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또 장기 노동은 좀 인력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좀 심한데 일단 이 차등 적용은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기업 규모별로 고용 조건의 차이가 워낙 크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노동 시간에서도 차별이 크다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이죠. 네. 그런데 이 새로운 제도로 이행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중소기업이 많이 느끼니까 그걸 완화하기 위한 방법을 쓴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제한 그 유예 기간 동안 사실은 계속 이렇게 장시간 노동 관행에
또 비용경 인건비를 낮추는 경우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 개선을 취할 수 있고 이것이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방안이 그래서 이것이 연착륙해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인건비를 주고 적절한 시간 노동시키면서 또 생존 가능한 중소기업 모델을 만드는데 제도적 방안이 작동하도록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단지 비용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또 밑돌 빼서 윗돌 괴기가 되지 않도록 이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좋은 점들을 좀 더 합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귀를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인터뷰에서 떠올랐던 생각들 함께 나눠주시면 방송 더 풍성하게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공감사전 주제 앞서 이 근로시간 단축 이야기 나왔는데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근로시간이 줄어들어서 내가 받을 돈이 줄어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사실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게 바로 통상임금 문제입니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의 근로나 총근로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기본급여의 직무, 직책수당, 기술수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임금에 구애 없이 사업주가 고정적으로 주는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이 임금 인상에 대한 차이 또 여러 가지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차이 이런 논란이 벌어져서 좀 뜨겁게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통상임금 문제도 그렇고요. 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생생경제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3시 27분 47초 이제 막 지났습니다. 이데일리 권서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도 앞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얘기했는데 주당 법정 근로 시간 줄이는 법안 국회 통과를 했는데 반응이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기업계 또 노동계 다 다를 것 같아요. 네, 우선 정경련이라든가 중소기업 중앙회, 경총 이런 경제단체들은 당장 부장력 상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네. 근로시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근로문화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는 공감을 하고 있긴 한데 네. 아무래도 기업들의 생산 차질이라든가 인건비 증가 이런 부작용이 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특히나 이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들을 지금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어렵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주당 이제 법정 근로시간까지 줄이면 더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서명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은 주 최장 근로 52시간 제한 규정이 실행이 되면 기업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휴일 중복 가산 효과를 빼고도 연간 12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경총은 또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이제 유연근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특히나 산업안전이라든가 비상 상황일 때 연장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 이럴 그렇죠. 때는 좀 예외 조항을 두는 보완 입법이 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반가운 소식인데요. 요새 일과 삶의 균형 그러니까 워크 라이프 밸런스라 해서 워라밸이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런 분위기가 확산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좀 나옵니다. 유통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근로시간 대부분 52시간 미만이거든요. 네. 휴일에도 영업을 하긴 하지만 이제 대체 휴일이라든가 수당 등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이제 52시간 이렇게 도입이 되면 이런 워라밸 분위기가 사회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고 일과 가정 양립 이런 것들도 좀 자리 잡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옵니다. 예, 보다 임금 문제 같은 것들도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상대로 저희도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한국은행 금리 동결했네요.
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1.25%에서 1.5%로 6년 5개월 만에 인상한 이후에 석 달째 동결을 유지한 건데요.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요. 동결 배경 보면 대외 불확실성 이걸 좀 가장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뉴욕 증시 좀 폭락하기도 했었고 지금 미국 통상 압박 상당히 거세잖아요. 이런 대외 악재들이 좀 많았고 여기에다가 지금 GM이 군상공사 폐쇄한다 이러면서 이로 인한 타격도 좀 상당한 상황입니다. 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제 금통위 직후 간담회에서 한국 GM 사태 그리고 미국 통상 압박 강화가 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좀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두 가지 사안이 군산 공장에 그치지 않고 만약에 다른 방향으로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우리 주력 품목에까지 확대가 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이유로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지금 1% 수준인데 한은의 목표치인 2%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기는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금통위 직후에 보통 이제 통화정책 방향문이라는 게 나오는데 네네. 이 문구도 지난해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와 설비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견실한 성장률을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책 고려 사항도 사실 지난달과 똑같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당분간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좀 이어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외부 상황을 보면서 내부적으로는 현 상황을 좀 지켜간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계속 동결될까요? 한 9월쯤에 올려야 된다라는 분도 있고 5월에 올려야 된다 이런 분도 있던데요. 네,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일각에서는 하반기에 또 한편에서는 이제 5월쯤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회복세가 불안하긴 한데 문제는 미국의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변화를 좀 감안해야 됩니다. 네. 다음 달에 당장 미국의 금리 인상하면 연 1.5에서 1.75%가 되기 때문에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이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2007년 8월 이후 10년 반 만에 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에 투자했던 외국인들이 돈을 다시 빼서 미국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제 금융시장 좀 요동칠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도 부동산 시장 엄청 뜨겁잖아요. 네. 서울에 국한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집값 잡으려면 금리 인상 좀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마냥 동결할 수만 없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또 다음 달 한은 총재 임기가 만료되고 새 총재가 취임하면 4월은 조금 이르고 5월쯤에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한편으로는 이제 5월에 지방선거 앞둔 시기라서 금리 인상 좀 부담스러울 거다 이러면서 올해 하반기에나 가능하지 않겠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자, 서울 집값은 많이 오르고 또 잠시 멈춰있기도 한데 지방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제 국토부 자료를 보니까 전국 미분양 주택이 59,104가구였는데요. 네. 이 전월 대비로 보면 3.1% 증가한 겁니다.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준공 전 미분양이라는 거야 상시적으로 좀 있는 거긴 한데 네네. 걱정되는 거는 이제 준공 후 미분양 이거는 악성 미분양이라고도 네. 부르는데 이게 12,058가구 그러니까 2.9%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온도 차이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수도권의 미분양은 전월 대비로 5.2% 감소했는데 지방은 4.9% 늘었거든요. 근데 지방은 입주 물량 그리고 미분양 이렇게 동시에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집값 상승세가 여전한데 이제 지방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간 양극화 한동안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참 부동산은 서울과 지방 또 임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황이 비슷한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어떤 분들 또 지인들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택시 기사님들 YTN 라디오 애청자이시고요. 특히 생생경제도 많이 듣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들께 아주 중요한 인터뷰인데요. 바로 택시 요금 인상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인상 방침이 밝혀졌죠. 2013년부터 5년째 동결됐는데 연료비도 올랐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등이 있어서 택시기사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금을 올려도 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갈까?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고요. 또 경기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서 물가 부담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얽혀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몇 해 전에도 이 문제 나왔을 때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해주신 분인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민생 부분에서 많은 목소리 내주시고 또 현장을 누비고 계신데 이 공공요금 인상 참 어려워요. 국민들이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서울시는 그러니까요. 택시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성격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가 네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5대 공공 분야 요금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전에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500원 오른다고 할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그 9호선 공사 앞에서 막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결국은 그 이제 서울시장님 납세를 막아주셨잖아요. 네. 근데 택시 요금은 아마 지금 이제 기사님들은 다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실 것 같고요. 네. 근데 기사님 옆에 있는 승객들, 선생님들은 이제 생각이 조금씩 다르겠죠. 돈 내시는 분들은 조금 다르죠. 예,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다 부담스러운데, 네. 뭐 하나 제대로 내리질 않았는데, 물론 이제 올해부터 입학금 폐지도 되고, 네네. 뭐 통신비도 계속 저희가 인하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네. 반대하고는 있지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그래, 택시비 조금 올라가는 거 불가피하지 5년간 안 올랐다고 하는데, 네. 그래,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고, 최저임금도 오르고, 최저임금도 네. 올랐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 입장은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느끼시면서도, 네. 그래도 900원에서 1,500원 정도 오른다고 하면, 네. 부담이 확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아직 그렇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제가 서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 한번 해보면요. 네. 뭐 오르는 게 불가피하다는 느낌은 일부 있으실 거예요. 네. 우리 기사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버스 기사님들보다 초과가 한 100만 원 정도 월급이 평균 적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그건 네.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르긴 오르는데 조금만 올랐으면 좋겠다. 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오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수긍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은 예, 좀 불가피하다라고 다들 느끼실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시장에만 가도 뭐 또 조금씩 뭐 몇십 원씩 몇백 원씩 오르잖아요. 보면요. 그럼요. 예. 뭐 두부값도 오르고 뭐 또 맞습니다. 오르고 그것 다 특히. 부담이 되는데 네. 택시 기사님들 솔직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대신에 우리 국민들의 전제가 있습니다. 네. 오르는 게 불가피한데 그게 기사님들 월급 인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산학금으로 인상해가지고 네. 택시 사주들만 배를 불린다. 네. 이러면 동의가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여전히 승차급이라든지 일부 불친절한 택시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먼저 해결해라 이런 목소리도 좀 있으세요. 친절하고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택시 안이란 게 굉장히 내밀한 사적 공간이잖아요. 네, 그럼요. 거기서 불편하고 불안하고 또 막 뭐랄까 아주 곤란한 상황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승객들도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이니까 기사님들이 처우 개선으로 바로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인상폭은 가급적이면 큰 폭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다음에 반드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이 세 가지로 우리 국민들 마음이 모아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먼저 다 대답을 해주셔서. 네. 예. 자, 뭐, 물가 걱정이 사실은 큽니다. 이 예. 실질적인 이 소득 임금이 아직 많이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걱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결정하는 건 아니겠죠.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서울시에서도 이 택시 관련해서 노사민정위원회라 그래서요. 네네. 사측뿐만 아니라 그다음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시민사회들까지 전문가들까지 또 네. 서울시정이니까 네. 서울시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뭐 900원, 1,500원 그러니까 이 느낌이 굉장히 큰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기본요금 3,000원, 3,500원, 4,500원 온다 그러고 네. 할증 시간도 밤 10시에서 11시 정도로 앞당긴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니까 네. 지금 12시 이후인데 네네. 보통 이제 저희가 할증 시간 피해서 또 택시 타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 끝나면 이제 4시 할증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3시 반에 끝나면 30분 서성이라 타시기도 하는 거니까 네. 피곤한데도 30분을 더 기다리시는 이유는 네. 할증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요번에 좀 당겨지면서 단계화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증 시간도 예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네네. 근데 그렇군요. 밤 10시는 한참 예를 들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모임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네네. 제가 할증 시간도 뭐 11시 정도는 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는 네. 좀 너무 이르다. 맞습니다. 할증이라고 하기에는. 네. 그러니까 요런 우리 국민들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10시는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제 말씀 많이 동의해 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뭐 11시는 그때부터 시간 느낌이 확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사님들도 피곤하기도 하고 우리도 좀 더 낼 수 있겠다 이럴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아직 이게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 기본요금 인상 3,900원일 수도 있고 4,500원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일부 불가피하더라도 좀 최소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서울시에 의견을 내야 돼요. 또 지방선거 때도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방선거에서도 우리 유권자들이 목소리 적극적으로 내시자고요. 네네. 우리 국민이 피부로 안 하는 거잖아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5개는 네네. 우리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더 내야 됩니다. 예. 가급적이면 더 저렴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네. 서울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의견 수렴하고 있는 것 같다. 네. 다만 기사님들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이고 네. 이게 이제 기사님들 처우가 열악하면 네. 불친절한 택시가 되거나 남북한 맞습니다. 택시가 되거나 그냥 네. 한 명이라도 더 태워가지고 네네. 산악금 내고 난 다음에 자기 수입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처우가 열악하다 보면 당연히 아무래도 조금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많이 있고. 네. 오게 돼가지고 조금 우리가 택시 타다 보면 특히 밤에 여성들 타게 되면 그냥 네네. 무서워가지고 택시 번호 막 맞습니다. 적어놓고 예. 뭐 안전 앱 막 클릭하고 막 그러잖아요. 중간에 저희들이 막 전화 드리고 자. 그 여자 우매님들이나 네네네. 이렇게 식구들 뭐. 이렇게 타면 네네. 중간에 전화를 막 해주잖아요. 어디만큼 가고 있냐 걱정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돼야 될 때 네. 조금 더 정말 이 택시 서비스의 네. 본질이 국민들 사이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소수의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우려까지 이제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9246님 택시 기사님이십니다. 저 택시 기사 25년 차입니다. 애 둘 키우고 났는데 아직도 내 집이 없네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바랍니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전 문제, 처우 문제는 안전 문제와도 연결되고요. 서비스질 개선 문제도 다 엮여 있습니다. 꼭 요것만 보지 마시고 함께 묶어서 보자라는 이제 안진걸 위원장님의 얘기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우 잘 모르시거든요. 아까 버스 기사님들보다 100만 원 가까이 적다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택시 기사님들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들 힘든 부분들이 많죠. 아, 그럼요. 뭐, 기사님들하고 우리 가면서 이야기 들어보시면 기본적으로 10시간 이상들은 다 일하시고요. 네. 현재 우리 회사 택시기사 올 평균 수입이 218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버스 4인 가족이면 굉장히 적은 금액을 갖고 예, 계시네요. 그럼 네. 4인 가구로는 지금 1인이 받는 최저임금도 네네. 157만 원까지 올라가지 그러니까요. 않았습니까? 기사님들이 대부분 뭐 가족이 뭐 최소 뭐 4인 맞벌이를 가족. 하든 네. 안 하든 간에 서너 분은 있을 텐데 네네. 218만 원이면 네네. 4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친다라는 당장 지적이 받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임금 수준 문제도 있고요. 이걸 좀 예. 많이 아셔야 이번 인상 논란에 좀 더 많은 그러니까요. 얘기들이 보태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회의에서도 보면 이렇게 자기 온몸을 노동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분들의 급여가 높습니다. 네네네. 버스 기사님들이라든지 버스 택시 기사님들 이런 분들이 급여를 잘 받아야지 그래야 안전하고 친절한 게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아까 뭐 일부 거친 분들이라는 표현을 네네네. 썼는데 자꾸 택시를 계속 비정규직으로 하고 계약직으로 하고 네. 최저임금만 주고 확인되지 않은 그다음에 분들이 일을 뭐 하거나. 대포 택시처럼 불법 택시까지 이렇게 네네. 하게 되면 그게 불안의 원인이 일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정적인 노동이 또 그다음에 충분한 급여가 안전과.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하게 유도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네. 택시는 매우 중요한 준대중교통 서비스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서민들 마음을 빌려서 인상은 되긴 해는 최소한만 됐으면 좋겠다는 했지만 이제 처우 개선이나 안전이라는 관점을 중점으로 하면 조금 더 오를 여지는 있는 거죠. 이런 아마 방향에 그런 대해서는. 정도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공감해 주실 텐데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님들의 처우 개선, 네. 그다음에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이 두 가지로 이제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만약에 요금을 올리게 되면 네. 승차 거부 기사는 곧바로 10일 자격 정지하고 퇴출시켰다. 이제 이런 원아웃 지금 나와 시켜버리겠다.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온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건데. 네. 참. 네,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택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승차 거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산악금 못 맞추니까 이제 이런 그러니까요. 문제도 돈 때문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개선까지 같이 가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확정된 게 아니니까 우리 택시 노동자님들, 우리 청취자분들, 시민들,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의견을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왜 오르는지, 어떻게 올라야 되는지를 서로 합의하는 게 또 중요한 출발점이겠죠.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참여연대 안진걸 시민위원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최저임금 하나 올려도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변합니다. 근로시간 하나를 단축해도 여러 가지 상황, 임금, 통상임금, 휴일수당 다 바뀝니다.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어서 정말 도미노 같은데요.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저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미국의 경제 정책, 금융 정책에 따라 또 많이 바뀝니다. 그런 이야기 들여다보는 시간 오늘 경제 도미노에서 준비했는데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좀 더 안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겠다라는 정책 방향까지 소개가 됐는데 미국의 통화 정책을 보면 아직까지도 좀 갸우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온건한 비둘기적 성향 이런 얘기가 나왔다가 또 매파적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청취자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표현할 때요. 네네. 미국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목표가 완전 고용하고요. 네. 물가 안정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양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 안정이 좀 이제 추가가 되긴 했지만은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완전 고용하고 이제 그러니까 물가 안정인데요. 네. 공화당 정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는 학자들이 많이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에 연결돼 있고요. 네. 민주당 정권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완전 고용, 좀 이제 중산층과 서민층들을 좀 대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는 네네. 이제 경기 부양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운용을 하고 그 결과로 이제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이제 좀 이제 방점을 찍는 이제 이런 출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옐런까지는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임명한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제 비둘기파들이 좀 이제 그러니까 많이 포진을 했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매파 이제 이런 성향이 좀 강해지지 않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화당 정권의 자연스러운 이제 그러니까 인선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연준에서 이제 의장의 역할이 아무래도 이제 중요성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제롬 파월이 연준에 합류한 게 2012년에 이제 이렇게 합류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난 6년 동안에 항상 이제 그 다수의 입장에 서왔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올해까지 이제 많은 이제 그 연준 이사들이 좀 교체가 될 텐데. 네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매파 성향이 많이 이제 구성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물가 부분이 좀 이제 통화 정책을 운영하는 데 속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단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이제 목표치만큼 이제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매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제 이사들조차도 그러니까 아직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좀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이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도 점도표라든지 이런 이 의견들보다는 훨씬 더 가파르게 미국 금리가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통화 정책 목표가 아까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미국이라고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은 보면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그런 이유 때문에도 동결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지난해 11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도 사실은 물가는 저물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지금도 1%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는 사실 이제 그 물가 안정에 이제 방점을 찍고 있고요. 네. 완전 고용은 사실은 목표로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설정은 안 되어져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융 안정이라는 게 이제 추가됐죠. 목표예요. 네. 추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 이제 격차가 이제 만약에 이제 좁혀지게 되거나 역전될 경우에는 자본 유출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요인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지난해는 이제 올렸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들을 좀 보고 비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매파적이지만 또 다양한 이 의미를 해석해 볼 수 있는 배경을 설명해 주셨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그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 고금리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위험이 더 큰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문제 좀 얘기하기 전에요. 네네. 지난 이제 그러니까 21일 날 이제 그 공개시장위원회 1월 의사록이 공개됐었어요. 네. 그때 이제 기존의 스탠스하고 약간 표현이 좀 바뀐 게 있었습니다. 금리와 관련해서요. 네네. 기존까지는 이제 점진적 인상, 그레주얼 인크리지라고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네네.
그 앞에 further라는 표현이 더 이제 추가가 됐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이고 더 많이 그러니까 좀 이제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상으로서 횟수가 더 많아질 걸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다 보니까는 네. 채권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급등을 했던 것이고 네네, 그 결과로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렇게 폭락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틀 후인 23일 날에 통화정책 보고서가 이제 그러니까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연준에서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이제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좀 이제 그러니까 신경을 썼던 것 같은데요. 네. 예, 인플레이션 문제가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2% 장기 목표 밑에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완화 기조가 좀 필요하다는 이런 이제 주장을 뒷받침 이제 했고요. 네. 금융 시스템도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취약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내면서 이게 다시 이제 채권 금리가 좀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은요. 네. 연준의 이제 입장과 관계없이 트럼프 정부가 굉장히 저희 재정 부양을 지금 통해서 네. 성장률을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트럼프의 그러니까는 이 공약 중에 하나가 성장률 3% 달성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네. 미국의 지금 잠재 성장률이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한 2.3% 달성한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다. 심지어 이제 폴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1.5% 정도가 잠재 성장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잠재 성장률 내지는 잠재 성장률 이상을 지금 달성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가 재정 부양까지 하게 되면은 경기가 과열될 거라 이거죠. 네. 감세라든가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더 늘려가지고 했을 경우에 경기가 과열되게 될 것이고. 네네. 그러면 필요 없고 뭐가 생기냐면은 이제 물가 상승이 생길 수밖에 없고. 네. 재정 적자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예.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 내부에서 이제 추정한 거에 의하면은 지금 GDP 대비 지금 지난해하고 올해가 그러니까 GDP 대비 한 3.5% 적자를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이게 5%까지 급등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냐면 재정 적자가 급등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요. 네.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네. 국채 그러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물가 상승 우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경기를 그러니까 더 부양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금리를 급등시켜가지고 오히려 경기 침체로 오히려 부메랑으로 올 수 있다. 네.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말이라든가 내년에 그러니까는 미국발 리스크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러니까 충격을 줄 수 있다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진단들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예. 게다가 사실은 그간의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선진국들이 완화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돈을 풀었는데 그조차도 지금 줄인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 또한 증시 같은 곳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정책 기조까지 합쳐진다면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당장 뭐 증시에는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여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제 인상을 한다고 할 때요. 저는 상반기에 그러니까 3월, 6월은 이제 그러니까 최소한 올릴 거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는 필연코 이제 역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동결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요. 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어도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자본 유출에 따른 그러니까 부작용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 금리들,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다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죠. 예. 그러면 결국 뭐냐면 기준금리라는 것은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금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들의 수익성만 지원해줄 뿐이지. 네. 가게나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적용하는 시장 장기 금리는 올라가기 때문에 이 금융 자원에 그러니까 예곡적인 배분도 생길 뿐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도 굉장히 그러니까는 부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저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그런 왜곡 때문에라도 오히려 올리는 방향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랬을 때 지금 대외 불확실성이 지금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 같이 이 부분이 금융의 불확실성이 결합됐을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 이제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대비가 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도미노 같은 이야기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또 뉴스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2278님은요. 25일 근무하고 97만 원 받는 기사도 있습니다라고 기사님 보내주셨는데 평균이 200만 원대고 더 안 되는 분도 있네요.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